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약속이라고 했던가요? 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이 덫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시댁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혔을 때 말이죠. 임신 6개월 차 며느리에게 마트에 나가 일하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결국 시누이 결혼식장에서 폭탄 선언을 하고 상상도 못했을 벤츠를 타고 떠나는 장면 상상만 해도 통쾌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주인공,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 하나만 믿고 결혼을 택했지만 그 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드라마 같았는지 아마 여러분도 끝까지 듣고 나시면 가슴이 후련해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이 된 평범한 여자, 이름은 김민서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었죠. 대신 커피 만드는 일을 배우며 작은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새벽같이 문을 열고 늦은 밤 불 꺼진 카페를 닫고 나서야 하루가 끝났죠. 사실 제 삶은 그저 흘러가는 하루의 반복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특히 손님이 많아 정신이 없던 오후였어요. 커피를 내오다가 제가 그만 발을 헛디뎌 컵을 떨어뜨릴 뻔했는데 순간적으로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괜찮으세요? 손 안 대셨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따뜻해서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깔끔한 셔츠 차림, 진중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겉멋없는 태도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원래라면 손님과는 웃으며 인사만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자주 오시는 것 같네요. 제가 웃으며 말을 건네자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이곳이 집중하기 좋아서요. 사실은 연구 자료를 정리하느라 매일 옵니다. 이름은 박윤호. 그의 미소는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호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를 찾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자료를 정리하다가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 다가와서 책 이야기, 음악 이야기, 심지어는 어릴 적 기억까지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손님으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어느새 제 하루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비 오는 날에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카페 전기가 나가 불이 꺼졌고 손님들은 다들 허둥대며 우산을 챙겨 떠났습니다. 저도 마감을 준비하며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윤호 씨가 말했습니다. 퇴근하실 때 혼자 가시기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날 빗속을 함께 걸으며 우산을 나눠 썼습니다. 어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과 차가운 바람 속에서 윤호 씨의 손길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아, 이 사람이라면 힘든 길도 함께 걸을 수 있겠다. 그렇게 제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윤호 씨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우연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며 걸었던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늘 바쁘게 연구실과 회사를 오갔지만 저를 향한 따뜻한 배려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제 카페에 들러 오늘은 많이 힘들었죠? 하고 물어봐 주던 그의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제 삶이 처음으로 반짝인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윤호 씨는 스타트업 대표였지만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참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늘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작은 빵 하나를 나누어 먹으며 수다 떠는 그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서 씨, 혹시 우리 결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시댁이 원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윤호 씨 집안에서 받아들여질까요?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건 집안이나 학벌이 아니에요. 그냥 민서 씨 자체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해주는 사람이 제 곁에 있다니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아,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가도 되겠구나.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시댁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뵙던 날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나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은 제 얼굴을 훑어보시며 입꼬리만 실룩 올리셨습니다. 카페 일 오래 했다고요? 네, 벌써 5년째예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밝게 대답했지만 그분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은 아세요? 제 딸은 지금 박사 준비 중이고 아들도 대표로 회사를 이끌고 있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은 수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제 삶이 하찮고 무가치하다는 낙인이 찍힌 듯 했거든요. 윤호 씨는 옆에서 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 선택이에요. 학벌이나 직업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봐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에도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그 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저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갔지만 돌아오는 건 무심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시누이 나영 씨는 대놓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오빠가 대표라니까 며느리는 변호사나 의사쯤 데려올 줄 알았는데 카페 매니저라니 좀 의외네.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은 지속되었고 눈물로 지새운 밤은 늘어만 갔습니다. 내가 윤호 씨 앞날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 차라리 내가 포기해야 하나?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했지만 윤호 씨는 그런 저를 붙잡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민서 씨, 우리 끝까지 가요. 내가 버틸 테니까 제발 나를 믿어주세요. 그러나 저는 마음속 깊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사랑은 단단했지만 현실은 그 사랑을 시험에 들게 할 만큼 차갑고 가혹했으니까요. 그래도 서로를 믿으며 반대를 이겨내고 우리는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의 반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시댁의 태도는 한층 더 잔인하게 변했거든요. 임신 소식을 처음 알았을 때 제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벅참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혼자 병원 대기실에서 훌쩍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호 씨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윤호 씨, 우리 아기 생겼대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울며 웃었습니다. 두려움보다 기쁨이 컸습니다. 아, 이제 나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구나. 그 벅찬 감정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리라 믿었어요. 저는 임신 소식을 시댁에 전하며 조금은 따뜻한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뭐, 임신이라고?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애부터 가졌단 말이야? 너 지금 일도 못하면서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우리 집에 민폐 끼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는 옆에서 비웃듯 말했죠. 엄마 말이 맞아. 요즘 애 키우는 거 쉬운 줄 알아? 어차피 오빠 돈으로 사는 거잖아. 저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엄마로서도 며느리로서도 가치가 없다는 선고를 받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점점 윤호 씨 회사 사정은 어려워졌고 홀로 계시던 친정 어머니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의 임신을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친정 어머니의 죽음은 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저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태어날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호 씨는 시댁으로 들어가 사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드니 아무 생각 말고 아기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시댁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임신했다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누가 밥해? 아기도 건강하려면 몸을 움직여야지. 시장에 나가 장 좀 봐와.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도 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불평은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쉬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애 낳을 준비라면 집안일부터 배우는 게 먼저야. 그게 며느리 도리야. 그 말에 저는 하루 종일 걸레질과 빨래에 시달렸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휘었습니다. 더 힘든 건 윤호 씨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윤호 씨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서야, 조금만 참아 엄마도 언젠간 마음을 여실 거야. 지금은 괜히 맞서면 더 힘들어져.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참으라고 할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밤마다 몰래 울며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강해져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약해서 내가 벌써 힘든 걸 느낄까봐 걱정이야.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저녁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돌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윤호애가 맞는지 확신이 안 서.
결혼도 서둘러 했잖아. 혹시 그 순간 젓가락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호 씨마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신우이는 희죽거리며 고개를 저었죠. 봐,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저는 숨이 막혀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배를 감싸쥐고 서 있으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벌써부터 의심받아야 할까?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는 눈물로만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이 억울함을 갚아주리라. 나를 무시하고 아이까지 모욕한 이 집안에 통쾌하게 보여주리라.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저는 조금의 기대를 했습니다.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면 시댁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내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댁은 오히려 더 교묘하게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 기록을 넘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오늘은 혼자 오셨군요. 지난번에는 어머님이 대신 와서 자료를 확인해 가셨는데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 시어머니 말씀이세요? 의사 선생님은 당황하셨는지 말끝을 흐리셨지만 이미 제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후 시댁의 친척 모임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서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글쎄, 이 애가 가진 아이가 정말 우리 윤호 아들인지 알 수가 없어. 병원 기록을 봐도 확실치 않더라고. 요즘 세상에 누굴 믿니? 난 아직도 의심스러워.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이 모두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목구멍까지 울음이 차올랐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내 존재 자체가 더럽혀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더 끔찍한 건 남편 윤호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저는 울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윤호 씨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도 날 의심하는 거예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서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순간 헷갈렸어. 엄마 말이 너무 강해서. 그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단 한 사람마저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구나. 사랑한다고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고작 몇 마디 말에 흔들려 저를 의심하다니. 저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아기의 움직임을 느낄 때마다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와 너무 괴로웠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약해서. 며칠 뒤 또 한 번의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어요. 고객님, 지난주 적금 해지하신 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적금을 해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가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 제 명의 적금을 해지해버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신우이 결혼 자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 제 돈 왜 마음대로 쓰셨어요? 그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벌어서 모은 돈이라고 해도 결국 우리 집 들어온 이상 우리 돈이지. 내 시누이 결혼이 집안의 큰일인데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 그 순간 저는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노동의 땀과 시간, 그리고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이 눈앞에서 증발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점점 깊은 늪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를 품고 있는 몸으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어머니의 모욕을 감당하고 남편의 흔들림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어느 날은 진심으로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사라져버리면 편할까?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더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배를 감싸쥐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는 세상에서 혼자가 돼.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해.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안에 당한 모욕을 모두 돌려주겠다. 반드시 나와 아이의 존엄을 되찾겠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모욕, 시누이의 비웃음, 그리고 남편의 흔들림까지 저는 뱃속 아기만 생각하며 꾹꾹 눌러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건이 터졌을 때 제 마음은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몸이 숨쉬기도 힘들고 허리도 아파서 조금만 걸어도 발이 붓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집에서 놀기만 하면 애가 커져서 나중에 낳을 때 힘들다 차라리 마트에 나가서 일해라. 괜히 애 핑계대고 돈축 내지 말고. 그 말과 함께 저를 밀어내듯 내보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지쳐갔지만 결국 마트에 나가 일을 했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힘들어도 참아가며 태어날 아이를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어지럼증이 밀려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주변 분들이 부축해 주셔서 겨우 집에 돌아왔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걱정하기는 커녕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약해서 무슨 애를 키우겠다고. 괜히 우리 집안에 짐 되는 거 아냐? 그 말에 저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죽어도 상관없구나.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다. 내 아이와 나를 지키려면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 지옥에서 탈출해야겠어. 그러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해. 그 이후로 저는 몰래 작은 수첩을 만들어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 시누이가 제 적금을 빼앗은 정황, 심지어 친척 모임에서 퍼진 악의적인 소문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 기록도 하나씩 챙겼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의 적금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인감과 허위 서류를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불법이었죠. 저는 은행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해 관련 내역을 확인했고 복사본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이 자료들이 나를 구할 무기가 될 거야. 남편 윤호 씨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그는 저를 의심했고 어머니의 말에 휘둘렸습니다. 더는 그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차갑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나를 피하니?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몸이 힘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윤호 씨, 미안하지만 이제부터는 나 혼자 싸워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제 운명을 바꿔줄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시누이의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는 집안의 체면을 세우겠다며 거액의 돈을 빌렸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갚기 위해 제 이름으로 불법 대출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우연히 은행에서 확인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손이 떨려서 전화를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고객님, 신청하신 대출 서류에 확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네, 저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기다릴 수 없다. 반격의 때가 왔다. 저는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봉투에 은행 내역, 위조된 서류, 그리고 제가 기록해둔 수첩까지 담아두었습니다. 언젠가 모든 게 필요할 순간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밤마다 배를 감싸쥐고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약한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제 엄마는 강해질 거야.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울 거야. 그 다짐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시누이의 결혼식. 모든 친척과 하객이 모여 시어머니가 자랑하고 싶어 하던 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 자리가 내가 일어나야 할 무대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가 당한 모욕을 그대로 돌려줄 거야. 드디어 시누이의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시댁은 온통 들뜬 분위기였어요. 친척들이 모여서 준비를 돕고 시누이는 온종일 미용실과 웨딩숍을 오가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틈에서 전혀 다른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며칠째 손때가 묻은 작은 봉투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짓밟아온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법 대출 시도 서류, 제 적금을 해지한 내역, 그리고 매일 밤 눈물로 적어 내려간 제 기록들까지.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컥거릴 때마다 제 가슴도 요동쳤습니다. 내일 정말 이걸 다 꺼내야 하나?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오히려 더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 수백 번도 넘게 이런 불안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뱃속에서 아기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쿵 하고 찌르는 듯한 작은 움직임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내 편이잖아. 이 아이를 지키려면 두려움 따윈 버려야 해.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내일 엄마가 조금은 무서운 일을 할 거야. 하지만 내가 있기에 엄마는 용기를 낼 수 있어. 너를 위해서라도 엄마가 꼭 이겨내야 해. 그날 밤 윤호 씨는 민서야, 내일 나영이 결혼식이니까 우리 다들 힘들더라도 잘 넘기자. 제발 엄마랑 부딪히지 말아줘. 나도 곤란해.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쓸쓸하고 차가운 웃음이었을 겁니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결국 당신은 엄마의 아들이지 내 남편은 아니었어.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호 씨, 내일은 제발 저를 막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했지만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차분히 준비하며 봉투 안에 있는 증거들을 다시 확인하고 혹시 빠진 건 없는지 체크했습니다. 수첩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그동안 제가 어떤 모욕을 당해왔는지 눈물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넌 별 볼 일 없는 애다. 우리 집안 체면 망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집 손주인지 누가 알아? 그 모진 말들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 말들을 고스란히 돌려줄 차례야. 저는 수첩을 덮고 봉투를 꾹 눌러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평온이 찾아오는 걸 느꼈어요.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결혼식장에 들어서면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기어코 저를 흠잡으려 하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두려움 대신 단단한 각오를 품고 있으니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민서야, 내일은 내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될 거야. 울며 참기만 하던 너는 오늘로 끝이야. 이제는 너도 싸워야 해. 아이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 그렇게 저는 결혼식 전날 밤을 단단히 각오하며 보냈습니다. 불면의 새벽, 제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신우이의 결혼식. 수백 명의 하객이 모인 웨딩홀이 북적이고 꽃장식과 샹들리에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축하의 박수를 치며 들뜬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작은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지요.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지난 몇 달간 제가 피눈물로 모아온 진실의 무기였습니다. 식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우쭐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경사가 있으니 참으로 기쁘네요. 부족한 것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다 우리 나영이 덕분이지요. 그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화답했지만 제 속은 뒤틀렸습니다. 부족한 게 없다고? 내 적금을 빼돌려 놓고 내 이름으로 불법 대출까지 시도해 놓고 제가 참아온 울분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식이 잠시 쉬는 동안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와서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제발 오늘은 우리 집 최고의 날이니 못난 티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괜히 우리 윤호 체면 떨어지니까 알겠니? 그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비수 같았지만 동시에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지금이야말로 보여줄 때야. 이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는 무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우이의 결혼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려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순간 웨딩홀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서, 내려와.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꺼내들며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안에는 그동안 제가 시댁에서 겪은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 명의 적금이 어떻게 해지되어 사라졌는지, 제 이름으로 어떻게 불법 대출이 시도되었는지, 그리고 매일같이 제가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모두 증거와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사실이라면 큰일 아니야? 불법 대출이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꾸며낸 얘기야. 하지만 그 순간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처음으로 제 편에 서주셨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나도 알고 있었다. 당신이 며느리 돈을 건드린 것도, 며느리를 괴롭혀온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객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객들의 시선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봉투를 그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로 남지 않겠습니다. 제 아이와 제 삶을 위해. 그 말을 끝으로 준비해 둔 차 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벤츠, 그 차도 제 이름으로 계약된 것이었거든요. 그녀가 체면 때문에 제 명의를 빌려놓고도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당하게 벤츠키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발이 될 거예요. 저를 무시하신 대가가 어떤 건지 오늘로 충분히 보여드렸습니다. 웨딩홀 안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시누이는 울부짖었고 시어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쓰러질 듯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그들의 위선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돌아서며 무대 위 조명 아래 서 있던 제 모습이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무기력한 며느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낸 한 사람으로 빛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국 그날 결혼식을 끝으로 시댁을 떠났습니다. 아마 제 모습을 지켜본 하객들 대부분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으로 기억되겠지요. 웨딩홀을 뒤흔들던 박수와 탄식, 그리고 차갑게 굳어버린 시어머니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제 등에 강한 바람처럼 실려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을 빠져나올 때 제 손에는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벤츠의 키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과욕과 허영심이 저를 자유롭게 만든 열쇠가 되어버린 겁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패배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거야. 출발하려던 순간 윤호 씨가 뛰어나왔어요. 헐떡이며 제 앞을 가로막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제발 가지마. 나도 잘못했어. 이제라도 내 편이 될게. 우리 아이도 같이 키우자.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저는 차창을 내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윤호 씨, 제 편이 되어줄 기회는 이미 많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때마다 침묵했고 주저했고 결국 어머니의 아들이었을 뿐 제 남편은 아니었어요. 이제는 늦었습니다. 그는 제 말에 망연히 서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 아이와 나,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전부라는 걸 말이죠. 저는 벤츠를 팔아 작은 원룸을 마련했고 남은 돈은 아이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좁고 낡은 원룸이었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들려오는 건 시어머니의 호통이 아니라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였습니다. 늦은 밤 불을 끄면 이제는 눈치를 볼 필요 없는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저는 비로소 제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로 하루를 채우지 않아요. 제 안에 자라고 있는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제 스스로를 위해 단단해져야 하니까요.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지켜야 해. 그리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야 해.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이미 폭풍을 뚫고 나왔으니까요. 며칠 후 시댁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민서야, 나다. 네, 아버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집사람이 그런 짓을 할 줄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그 사람 지금 친구들도 다 등 돌리고 사업도 망하고 나영이 결혼도 파토났고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민서야, 윤호 그놈이 너한테 제대로 사과도 안 했다지? 네. 아직은. 내가 혼내줄게. 그리고 양육비며 위자료며 다 제대로 받아내야 해. 내가 도와줄게. 시아버지의 말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호 씨가 원룸으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민서야, 이놈이 제대로 사과하러 왔어. 윤호 씨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민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편이 무슨 자격으로. 윤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나도 알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윤호 씨가 봉투를 꺼내더니 이건 내 적금 원금이야. 나영이 결혼식 취소되면서 환불받은 돈으로 다 메꿨어. 그리고 이건 위자료고.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양육비도 빠짐없이 보낼게. 아이 때문이라도.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대로만 주세요. 그게 더 깔끔해요. 민서야, 이제 됐어요. 가세요. 윤호 씨와 시아버지가 돌아간 후 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조정이 완료되었고 저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양육비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불법 대출 관련해서는 검찰의 고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정말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고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아기가 아주 건강해요. 출산일도 얼마 안 남았고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 이제 정말 자유로운 세상에서 태어날 수 있겠네. 2주 후 저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고 병실에는 시아버지만 와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우리 손녀. 시아버지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이제 모든 게 새로 시작이에요. 출산 후 1년이 지나고 저는 작은 카페를 열어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참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서도 그냥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끝없는 참음은 상대의 더 큰 욕심을 부르게 할 뿐이라는 거요. 저를 멸시하던 그 사람들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 앞에서 당당한 엄마로 설 수 있게 되었지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